해수욕장마다 다른 시설료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한 아이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벌써 대구 경북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입장료가 없는 해수욕장, 싼 맛에 찾았다가 샤워장에 파라솔에 각종 이용요금으로 스트레스 받은 경험 있으실 텐데요. 같은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도 이런 시설료가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샤워장을 이용하려면 어린 아기부터 모두 돈을 내야 합니다. 경주시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는 7살까지는 무료, 초등학생은 1,000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3배나 되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다른 해수욕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샤워장 이용 요금을 물으니 그때그때 다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상황이. 그때마다. 어떤 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땀을 적었다 싶으면, 손도 적었다 싶으면 애기는 안 받고 있고 사람이 많다. 이럴 때 싶으면 이제 2,000원 받고 있대. 돈을 내고 이용할 만큼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온수는 고사하고 옷을 놓아둘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체험 하는 것도 뭐, 체험 쪽으로 뭐 얼마든지 사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아줌마들 그 담당 청소하고 그 인건비 하나도 못 미쳐요. 그래 받아봐야. 평상이나 파라솔 빌리는 요금도 시간당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시설 이용료니 그렇다 치지만 개인이 텐트나 그늘막을 가져가더라도 5,000원을 요구합니다. 청소비 명목인데 돗자리를 까는 사람은 또 무료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5,000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경주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은 29만여 명, 올해는 50만 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요즘입니다. 폭염의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인근 야영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예 짐을 싸서 산 속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푹푹 찌는 더위에 낮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대구의 한 야외 쇼핑몰도 인적이 뜸합니다. 날씨까지 입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아주 좀 불쾌한 게 좀 있어가지고 시원한 계곡으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영장에 가봤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더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외 쇼핑몰에서 약 20여 분 떨어진 팔공산 수태골 야영장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지금 약 25도 정도로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13도가량이 낮은데요.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휴가를 맞아 이곳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퇴근 후 찾은 직장인들입니다. 근사한 메뉴보다는 퇴근길에 사온 간편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내일 오후 출근이라서 이제 바로 여기서 쉬다가 바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놀랬어요. 여기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불고 계곡 소리도 들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보니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출퇴근하시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조금 멀긴 멀죠. 네. 멀어도 뭐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매년 옵니다. 매년 길게는 뭐 한 띄엄띄엄하지만은 뭐 한 2달, 3달씩도 있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야영장은 지난해 7, 8월에만 1,7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해마다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장기 비석익이 늘어나다 보니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숙박 일수를 1인당 2박 3일로 제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는 직장인들이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찌는 듯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해 학생 3명이 숨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펜션은 당시 농어촌 민박이라는 점 때문에 안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봉화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기 주변에 가스가 뿌려지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관계자들은 혹시 소화기의 분말이 굳지는 않았는지 직접 흔들어보며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살핍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 대상인 탓에 제조일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화기 비치 여부, 그다음에 안전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만약에 미위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민박업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 70평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점검에 나선 지역 내 농어촌 민박집은 모두 109곳, 이 중 4곳이 소방시설 미비로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즐기기 위해 휴가지로 고택을 선택한 관광객들은 지자체의 꼼꼼한 안전점검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안전 부분은 사실 크게 확인 못하죠. 불날 위험이 일단 없어 보이고 이거죠. 뭐 더 이상은 저희가 아는 거는 없죠. 부주의하다 보면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조그만 거라도. 예, 그런 건 뭐 부모들이 와서 잘 되게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사업자들 역시 관광객들의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민박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이제 구조가 전혀 체험하지 않은 구조,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제도,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가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 수족구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관찰된 건데요. 면역 체계가 약한 어린아이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 무엇보다 걸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입이나 손, 발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 초기 증상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데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의 경우 뇌염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수족구병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73.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족구병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는 감염병입니다. 침이나 콧물 등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오염된 물건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순식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기구들을 철저히 소독을 하거나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이렇게 며칠째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벌써 대구 경북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경북 청도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570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구에서는 7명, 경북에서는 89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고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이 한낮에 논밭이나 작업장 등 야외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만큼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11시 전에 작업을 끝내야 돼요. 더워서 하지를 못해. 중간중간 계속 안 먹어주면은 자꾸 어지럽고. 한낮에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땀이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통 및 어지러움이 지속되거나 심각하게 땀이 나지 않는다면 119에 바로 신고해 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해 주시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최근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반부패 토론회가 문경경찰서에서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2명도 술을 마셨고 이들도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수사정보 유출과 부실수사, 유착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자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지난 27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부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셔야 돼요. 서장님이 여기서 아침 조회한들 할 때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찰 내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엄격한 잣대를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경찰도 인간이고 공무원도 인간인데 소주 한잔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법제화해서 이렇게 옷을 박. 정말 정직하고 맑아야 되지만 너무 맑으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유착비리로 적발된 경찰 공무원은 모두 70명. 이 중 파면 해임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56명에 달했습니다. 봐주기식 수사, 불성실 수사, 출동 현장에서의 미숙한 대응 등으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다른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오히려 더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반부패 토론회는 다음 달 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도 진행됩니다. 여러 시민들의 고귀한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좀 더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찰의 이런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의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옐로우 카펫 시설 지도인 학교에 나가서 옐로우 카펫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대구 경운초등학교 앞에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옐로우 카펫인데요. 주위면하고 색상을 달리해서 눈에 잘 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10% 정도가 여기에 보이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체 10%이지만 어린이로 축소를 하면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사고는 22%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그 옐로우 카펫이란 이 시설물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설물은 차 조심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너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차들이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곳에서는 정지하거나 일단 그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곳에서는 교통사고 약 한 40% 정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경운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옐로우 카펫이 언제 설치되었죠? 작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우 카펫 효과가 실제로 있던가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조금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야간에도 이렇게 노란 곳에 발자국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옐로우 카펫은 이렇게 어린이들의 어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요. 아직까지도 대구에서는 아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1000여 군데가 있지만 아직 대구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옐로우 카펫에 대해서 대구시 교통정책 담당자로부터 직접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개선팀 정원차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경운초등학교 옐로우 카펫이 설치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옐로우 카펫 확대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들 지금 보고 계시는 옐로우 카펫은 이제 2018년도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한 군데 설치했는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확대 설치 계획으로 7군데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총 8군데가 되겠고요. 8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교육청 어떤 내용 그리고 운전기사들의 어떤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상당히 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면은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권영기 시장의 어떤 공약처럼 스쿨존과 통학도 확대, 아울러 옐로우 카펫에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대로 대구시에서는 옐로우 카펫 설치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옐로우 카펫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옐로우 카펫 데이 지정을 촉구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바로 옐로우 카펫 데이로 지정하여 행복과 안전이 함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언대 김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에서는 여름에 딱 열흘 동안만 볼 수 있는 밤 풍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 월행교에서 열리는 월영야행입니다. 자연과 등불의 조화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직접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인 월영교. 다리 위 형형색색의 등불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광경이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까만 밤, 물안개와 월영교 등불의 조화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경이 너무 좋아요. 예, 야경이 좋고 또 안동 사람들 인심도 좋고, 예, 그리고 관광객도 너무 많고 다음에도 더 잘해놓으면 우리가 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부산에 가서 선전 많이 해서 안동에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든 월영교 일대는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거대한 달 모형과 나무를 수놓은 조명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네, 사진도 찍고 야경을 보면서 이 월영교를 건너왔는데요. 월영교를 건너와서 보면 이렇게 월영 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먹는 즐거움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나 소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월영 장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직녀터널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녀터널 끝에는 푸드트럭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일석이조입니다. 배가 고파서 길을 걷다가 저기 직녀터널도 지나고 여기 푸드트럭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핫도그도 있고 여기 여러 군데 많아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핫도그. 월영 여행의 피날레는 주말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낮부터 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대야행으로 꾸며집니다. 흑빙고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시면 선성현 객사, 도토마리 집 같은 그런 문화재를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목나루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죠. 우선은 안동이 자랑하는 하회별시군 달놀이, 그다음에 안동이 자랑하는 노다리 밟기, 그리고 이제 국악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무연 그런 것들이 개목나루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화재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월영 야행. 한여름밤 단 열흘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이 행사는 8월 4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신혜입니다. 2022년에 완공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담과 영천을 잇는 기찻길로 완공되면 안동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주파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철로 인근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부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설공단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도담 영천 구간 중앙선 복선화 709 공사 현장입니다. 땅 속으로 기차가 지나갈 터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요양원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한창인 공사장 바로 옆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공사 도중에 떨어진 큰 나무 뿌리로 인해서 어르신이 다칠 뻔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시면 경사로가 나 있는데 2층 이상이 되어 있는 요양원에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이 경사로가 일부 구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요양원은 폐쇄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되면서 진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사로를 편입을 시켜버리면 이 노인 요양시설에 존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사로가 없으면 2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요양시설 전체 매입 보상 금액으로 11억 9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부분에서 공사에 필요한 땅을 수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협의 수용이 있고요. 그다음은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 수용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강제 수용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용 가격에 대한 불만입니다. 가격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 측은 11억여 원의 금액으로 요양원을 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있잖아요. 협의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협의도 끝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철도 사업 그냥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그거 한다는 이유 하나로 빨리 내쫓아내는 방법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곳에서도 민원은 이어집니다. 공사 구간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마을은 터널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벽에 균열이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집들이 노후가 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은 다 소음이 다 진동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더 심하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뭐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의 일부분이 매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파른 데다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기름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료 탱크 차량이 이곳에 주차를 한 뒤에 송유관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아 왔는데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진입로를 확장시켜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를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대신 폭 3m의 회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도로 설계 기준보다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완공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캠프가 열리곤 하는데요. 포항에서는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색 캠프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입니다. 자유롭게 둘러앉아 아이디어를 나누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학생들. 설계와 코딩 그리고 제작까지 하나하나 모두 학생들의 손을 거칩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소프트웨어 캠프 현장으로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특정 주제를 놓고 관련된 제품을 직접 만들고 또 이를 영상으로 찍고 SNS에 홍보하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창문을 환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프로그램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제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노트북 쿨러를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쏟아지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행에 옮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온도, 습도를 측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를 측정을 해서 스스로 거리에서 작동되는 선풍기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이나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녹아내기 위해 교육청은 이번 캠프의 부제를 마술은 없다로 정했습니다. 마술에도 어떠한 체계와 절차가 있듯이 이 캠프도 마술에 있는 원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들어내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존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게 해줄 수 있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 교육이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은 물론 도전 정신과 열정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네, 올여름 휴가 계획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국내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경북이 바로 생각나진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경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먼저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온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서원 5곳이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은 역사 깊은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지의 약 20%가 경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 보더라도 지난 2016년 60여만 명에서 지난해 52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내국인들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국하는 내국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로 여행을 가더라도 대구 경북은 볼거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여행지는 강원도였습니다. 경북은 경상남도와 경기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진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소비자 마케팅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지자체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끌어당길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감소하는 국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자체와 여행업계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경북은 지난해보다 숙박률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운행을 시작한 영천 관광택시입니다. 주요 관광지 간 거리가 먼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에서 소규모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피서철을 맞아 여행사와 함께 만원대 투어 상품을 내놨고 경상북도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해 내놓은 전략입니다. 저희 나라의 곳곳 숨은 비경이나 갈 만한 곳도 많고요. 아이들하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올해는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대체 휴가지를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물놀이 축제 입장료 반값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 취소 인증샷만 보여주면 경주타워, 주라기 로드 등 전시 체험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여객선사는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배싹 30%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숙박, 항공, 선박 등 취소 수수료와 휴가 체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회사 차원에서 동참하고자 실제 대구 경북 주요 관광지의 숙소 예약 건수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행 레저 상품을 판매하는 야놀자에 따르면 이달 경북 지역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나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구도 33%로 전국 평균 증가율인 30%를 웃돌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 사업 알고 계십니까? 사원으로 대표되는 유교 문화는 물론 신라와 가야 등 풍부한 역사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건데요. 관련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이 대구 경북 관광의 해라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도에 문을 연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활동 모습을 복원한 복합형 관광단지로 6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첫 해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2만 8천여 명, 운영비만 6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수익은 3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3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청도구는 운영비 부담과 이용객 저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자 사업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3대 문화권 관광 사업 중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 곳은 16곳. 하지만 지난해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문경 에코랄라 등 3곳을 제외한 13곳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한 면이 많았다며 통합 마케팅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말 그대로 사업 자체를 권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통합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그 적자폭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관광시설을 연계한 통합교통망 운영 등 세심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그 관광 자원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했다면 향후에는 관광 기업이나 관광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경상북도는 그동안 3대 문화권 관광 사업에 시설 공사비 등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 실효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는 보다 내실 있는 관광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그다음에 소소하지만은 관광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경북의 3대 문화권 관광사업.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전환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포항시도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산학연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장효수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오토바이의 동력은 재활용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이미 섰던 배터리를 오토바이용으로 바꾼 건데 거의 새 것과 같은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업체는 전기 자전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되는 것보다 재활용을 해서 제품에 적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어떤 시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만여 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년 후에는 전체 차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사후 처리는 큰 숙제였습니다.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건 사용 후 배터리를 신산업의 동력으로 장착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등 응용 제품을 만들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 겁니다. 폐배터리가 원래 배터리의 자원의 그 사용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한 30% 이상의 잔존 가치가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잔존 가치를 가지고 남게 되는 우리가 폐배터리 모아서 광물들, 쉽게 말해 코발트, 니켈 이런 비싼 광물들을 해외 광산에 가서 사지 않고 직접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확보 그리고 자원 어떤 국산화라는 측면에서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단 55만여 제곱미터로 지정된 특구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참여가 잇따를 예정으로 이들 업체엔 각종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포항의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나 영일만항을 보유한 입지 등도 장점입니다. 이번 이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2차전지 산업이 철강 산업에 이어서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우리 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함께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30년 내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규제 자유특구라는 호재가 투자 유치와 기술 집적화로 순탄히 연결되면 포항은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라는 경쟁 우위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HCN 뉴스 장혁수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판매가 급격히 줄고 극일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일본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격 할인이나 프로모션 등은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불매 운동에 동참하면서 일본 맥주를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맥주의 판매량이 급감해 최근 들어 매출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예 가끔씩 먹긴 했는데 이제는 뭐 불매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일본 유명 의류 브랜드의 매장 풍경도 불매운동 이후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썰렁한 모습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른바 극일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를 비롯한 20여 개 포항 시민사회단체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 여행 거부와 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 출근길 거리에 나와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떤 대시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경북도나 교육청, 각종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여행 보이콧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에 발맞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한국형 청소차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재해 중 40% 가까이가 차량에서 발생하자 환경부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영양군이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배려한 기능들 기자가 간다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형 청소차는 환경위원들의 빈번한 재해를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환경위원 재해 중 40% 가까이가 차량에서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통사고나 차량에 끼이거나 깔려 숨졌고 부상자 중에도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재해 유형을 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 지난해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했는데요. 영양군이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했습니다. 한국형 청소차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중간에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열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의자도 있고 문 밖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어 내릴 때도 안전합니다. 또한 스위치를 누르면 승하차를 알리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다 보면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탑승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걱정 없이 저희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보시면 왼쪽 문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요. 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셔도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도 문 위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쓰레기를 넣고 빼는 이 뒤쪽 편 위쪽에도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주변에 오가고 또 차량이 다니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화면은 운전석에 있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런드뷰가 있음으로써 이제 이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이런 앞이라든가 여기 뭐 좀 뒤쪽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거울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보다는 확실히 좀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열고 닫았던 적재함 덮개는 1m 간격을 남겨두고 닫히고 작업자가 버튼을 눌러야 완전히 닫힙니다. 기능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전국 19개 지자체와 위탁업체에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습니다. 영양군 담당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 널리 확산되어야겠습니다. 네, 대구 동구는 중대동 328번지 주변 지묘천 인근 도로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둑이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도로나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구는 지난 5월부터 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안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